남편과는 4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사실 정말 결혼도 여러 차례 파혼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기가 차고 그런 시댁이 어디 있냐고 할 테지만 그런 시댁 갈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시댁이나 저희 집이나 사실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결혼은 비슷한 가정 형편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한다는데 저와 남편 역시 그저 그러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취업해서 일한 지도 10년이나 되어 돈도 꽤나 모아놓은 상황이었어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30이 넘어서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남편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저보다 나이도 3살이나 어렸기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제가 먼저 하자고 졸랐고 그때 당시에 소득이 없다는 남편은 나 아직 대학원 졸업하려면 1년은 있어야 되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아직 결혼은 조금 이른 것 같아. 자기야, 어차피 대학원 졸업하면 취업하고 돈 벌 텐데 지금 돈 못 버는 게 뭐가 중요해. 나도 회사 생활 오래 해서 모아놓은 돈 좀 있어.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니 그건 아니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결혼하고 공부하면서 취업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다행히도 친정 부모님이 제 뜻을 따라주었는데 문제는 시댁에서 저를 탐탁지 않아 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도 시어머니는 우리 종국이 아직 나이도 어린데 뭐가 급하다고 결혼을 서두르려고 하니? 너가 우리 아들 결혼하자고 꼬드겼다며? 라고 말하며 저에게 쏘아붙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왜 그러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말을 믿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다행히도 시어머니와 달리 사람이 참 점잖고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남편이 그런 시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도 은퇴를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었고 변변찮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는데 남편의 비싼 대학원 등록금까지 내주시니 결혼에 대해서 보탬을 주실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었어요. 그런 것을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 날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워낙에 똑똑하고 잘나서 말이에요. 아직 한창일 나이에 이렇게 장가 보내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놀라서 옆에서 눈치를 주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눈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연상연하로 만난다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그런데 그건 연애할 때 이야기고 지연이가 나이도 있는데 노산이라 애를 낳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네요. 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친정엄마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얘 아직 33밖에 안 됐어요, 사돈. 요즘 젊은 여자들도 능력 좋아서 결혼 안 하려고 해서 늦게 하는 거지. 이 나이에 결혼해도 애 잘 낳아요. 애 나이가 몇 살인데 노산이니 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고 분위기가 사려는 판 같았죠. 시아버지와 친정아빠가 다행히 엄마와 시어머니를 말리긴 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는 저와 남편은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가라앉는 줄 알고 한창 밥을 먹고 있는데 또 시어머니가 헛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은 당연히 호텔에서 하는 거죠? 알다시피 종국이 체면도 있고 교수님들도 많이 오실 텐데 일반 예식장은 좀 그렇잖아요. 라는 말에 친정 부모님은 정말 기가 차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남편도 옆에서 엄마 왜 그래? 좀 가만히 있어. 라고 들릴 듯 말 듯하게 이야기했어요. 친정엄마는 웃으면서 호텔 결혼식장은 비싸던데 부를 사람이 많으신가 봐요? 라고 말하며 기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불편한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집에 오는 내내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 욕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 여자 말하는 거 진짜 얄미워 죽겠더라.
아주 사람이 무식해도 정도껏이어야 들어주지. 너 정말 저런 집에 시집 가야 돼? 라고 말했고, 저는 제발 허락해달라고 친정엄마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친정엄마를 설득하긴 했는데, 문제는 결혼식이었어요. 곧 죽어도 호텔에서 해야 된다는 말에 친정엄마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면서 시어머니 의견을 따라줘야만 했어요. 호텔을 알아보니 밥값만 해도 한 사람당 7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솔직히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돈이 아깝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 인생 최고의 행복한 날인데 좋은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축가를 부를 사람을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꼭 그 사람을 써야 한다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알고 보니 별로 유명하지 않은 트로트 가수였어요. 친정아빠도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난리였는데 시어머니가 이미 말을 다 해놓았고 바쁜 스케줄에 겨우 와주는 거라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착한 친정 부모님이 한 발자국 양보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친정아빠는 시어머니에게 사돈, 그럼 저희가 이번만큼은 양보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아이 나중에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가수분도 트로트 같은 노래 말고 결혼 축하곡으로 꼭 불러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당일이 되어서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주례를 마치고 축가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초대 가수를 소개하고 등장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파란 반짝이 마이를 걸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며 저뿐만 아니라 저희를 축하해주러 온 모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식장 조명에 비춰져서 그 반짝이 옷은 유난히 눈이 부셨고 저와 남편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이상한 가수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축가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한 그런 자리였어요.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노래 시어머니만 신나서 춤을 추시는데 하객들은 재미있다며 웃고 사진을 찍어대는데 저런 사람이 시어머니라니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도 옆에서 말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친정 부모님의 표정을 보니 한껏 인상을 쓰는 모습을 보였죠.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무식한 시어머니 때문에 망치는 기분이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너무 화가 납니다. 그 트로트 가수는 이후에도 3곡이나 더 부르고 나중에는 앵콜곡까지 불러대는데 겨우 사회자가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고 급하게 마무리 지었죠. 축가가 길어져서 저희의 결혼식도 급하게 마무리되었고 시어머니와 트로트 가수의 쇼 덕분에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다가 돌아간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창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대신 사과를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결혼이고 뭐고 다 파토내고 싶었죠. 신혼여행도 가기도 싫고 나중에는 시아버지도 저와 친정 부모님께 사과를 하셨는데 그런 모습만 아니었음 정말 결혼을 물리자고 했을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트로트 가수한테 돈을 500만 원이나 줬다고 하는데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또 즐거운 곳에서 여행을 하다 보니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분위기가 냉랭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결혼식장을 망쳐놓은 시어머니 때문에 양가 부모님의 신경전이 한바탕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도 지인분들과 친척분들을 결혼식에 부르셨는데 무슨 카바레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체면이 안 산다고 하셨어요. 저도 친구들한테 쪽팔리고 부끄러워 죽을 뻔했는데
아빠는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했던 신혼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와 남편은 양가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려야 했어요. 아직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없던 걸로 하자라는 친정 부모님을 설득하느라 진을 뺐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집은 돈이 없는 남편 대신에 제 돈 50%와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방을 구했어요.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은 행복했습니다. 퇴근하면 남편과 맥주 한잔하면서 TV를 보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결혼 전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만 앳되만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둘만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정말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편하게 쉬고 싶은 주말에도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저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셨죠. 시어머니는 반찬을 갖다 주신다는 핑계로 집에 오셨는데 정작 가져오시는 음식도 몇 개 없었습니다. 그 반찬들마저도 동네 반찬 가게나 마트에서 산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아들이 보고 싶어 온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저희 집 소파에서 한창을 누워 계시다 가시기 일쑤였습니다. 낮에 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 가셨는데 그런 모습이 불편해서 어머님, 이제 곧 차 끊길 시간 되었는데 집에 안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냐며 집에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인데 청소를 안 하냐며 잔소리를 그렇게 했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청소를 자주 못하긴 하지만 지저분한 것을 못 보는 성격이라 청소를 자주 하는 편인데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셨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말에 시어머니가 오시면 저는 온 집안 구석을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느라 시간이 다 갔어요. 한 번은 남편과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급하게 옷을 입긴 했지만 이런 시어미의 행동들이 너무 불편하고 짜증이 났어요. 그렇다고 비밀번호를 바꿀 수도 없고 오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어서 반차를 내고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집을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함께 집에 오신 것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보이지는 않고 처음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데 거실에는 소주 몇 병이 뒹굴고 있고 그 모습을 보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왜 자기 집을 냅두고 남의 신혼집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오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저를 친구들에게 인사시켜주면서 우리 며느리 알지? 그때 결혼식장에서 봤잖아. 얘가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 쳤잖아. 그래도 이렇게 결혼시켜주니 고맙다고 시어머니 대접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이 집도 얼마를 해줬는지 그래도 사람이 고마운 거는 안다니까. 라고 말했어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혀가 꼬부러진 소리로 말을 했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셋집을 구할 때도 관심도 없었고 시댁에서 1원도 주신 게 없는데 왜 저렇게 말하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들 앞이라 웃으면서 넘어가긴 했는데 그런 뻔뻔함에 정말 기가 찼어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없을 때마다 집에 찾아온 듯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술병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집안 가득한 술 냄새에 정말 짜증이 났죠. 제가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가긴 했지만 정리정돈을 안 하셔서 왔다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날이 반복되다 보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무심한 남편은 모르쇠였고 제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사고가 터졌어요. 저녁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친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 얼굴을 보고 저는 속이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제 결혼식을 망친 무명 트로트 가수였던 겁니다. 그날이 생각나서 표정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시어머니는 이분 알지? 너네 결혼식에서 얼마나 열창하셨니? 이 근처 공연 있으셔서 잠깐 오라고 했다. 인사드리렴. 라고 말하는데 진짜 시어머니만 아니면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 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와 그 트로트 가수가 집을 나가고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안방을 정리하면서 쓰레기통을 비웠는데 글로 쓰기도 정말 민망하네요. 시어머니와 그 트로트 가수가 신혼집 침대에서 그 짓거리를 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걸 보니 정말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소리 지르면서 당신 엄마 미친 거 아니냐고, 침대 옆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얌전했던 남편도 화를 주체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엄마, 미쳤어? 우리 집에서 무슨 짓 하고 갔어? 라고 따졌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말이냐고 발뺌하셨어요. 너네가 쓴 거겠지. 버릇없게 이 시간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야단인 거야? 라고 말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찼어요. 시아버지에게 당장 말해야겠다는 것을 남편이 뜯어말리는 바람에 참기로 했죠. 그런데 저희 신혼생활을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를 설치했는데 요즘 CCTV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에 또 반응을 다 하고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핸드폰으로 알람도 왔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시어머니가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싶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잡으면 그때는 정말 다시는 집에 못 오게 할 심산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난리를 쳐댄 것에 대해 민망함 때문인지 미안함 때문인지 한동안은 저희 집에 오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라도 집에 안 오시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혹시나 제가 몰래 CCTV를 설치한 걸 눈치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일은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CCTV 알람이 울려서 지켜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 것이었어요. 집에 와서 혼자 냉장고에서 맥주도 꺼내 먹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겁니다. 자기 집 마냥 행동하는 모습에 정말 기가 찼죠. 그렇게 한창을 보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있는 모습에 그런가 보다 하고 핸드폰을 껐어요. 그리고 제 업무를 한창을 보고 있는데 문득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다시 핸드폰으로 CCTV 어플을 켜서 봤는데 그새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였는데 거실에서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안방 마냥 같이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집에 또 모르는 사람까지 들인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회사에 조퇴한다고 말하곤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도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하나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분위기가 묘해지더니 갑자기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벌건 대낮에 아들의 집에서 모르는 남자를 집에 들여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한창 소파에서 이상한 짓을 반복하다가 결국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다시 거실에서 다정하게 TV를 보고 있었는데 저를 보고는 이제 왔냐고 말하더라고요. 너무나 뻔뻔스러운 시어머니 행동에 치가 떨려
언제 오셨냐고, 집에서 뭐 하셨냐고 물어보자. 그냥 이 근처 볼 일이 있어 들렸다.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온 건데 너한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되니? 라고 말하며 툭 쏘는 말투로 대답했어요. 뻔히 알면서도 두 분이 아무 일도 없었냐고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는 거야? 넌 언제부터 내 안부를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그때라도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시어머니를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참았던 분노를 한 번에 표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자마자 시아버지에게 카톡으로 CCTV 캡처한 사진을 보낸 것이죠. 한 번에 알아보시라고 사진까지 확대해서 자세하게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엄마는 쫓겨나고 시아버지와 긴 이혼 소송 끝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몇 번이나 남자 문제로 속을 썩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카톡으로 욕이란 욕은 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글자로 답변해 줬습니다. 쌤통이라고요. 그리고 시엄마는 살던 동네를 떠났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을 보신 분 중엔 왜 신혼집을 계속 오게 했냐, 비밀번호를 바꾸지 그랬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때마다 우시면서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강하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여보, 엄마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나 봐. 우리가 조금은 참자. 라고 말을 했기에 정말 힘들지만 꾹 참은 겁니다. 저 한 명만 참으면 모든 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이죠. 아무튼 지금은 애 한 명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식 새끼들만 보고 산 80대 노인입니다. 짧지 않게 살아오면서 그리 복없이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식 복은 조금 부족한 모양이더군요. 늙은이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 없이 다짐이라도 제대로 할 겸 이렇게 부족한 글로써 저의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아내랑은 아주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아내는 원체 왈가닥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던지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죠. 요즘 젊은 애들처럼 서로 마음이 맞아 알콩달콩 연을 이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십 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올 정도의 정은 그때부터 있었나 봅니다. 슬아의 아들놈 하나랑 딸 하나 두고서 저나 아내나 둘 다 자식 뒷바라지에 힘썼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어엿하게 자라 좋은 남편감을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문제는 아들놈입니다. 아들이 장남인지라 저나 아내나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예전부터 컸습니다. 요즘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 때는 솔직히 딸보다는 아들을 귀하게 쳐주는 시대였고 딸아이를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챙길 게 있으면 딸보다는 아들을 더 챙기고는 했죠. 근데 귀한 아들 대접만 해줘서 세상 쓴맛을 모르게 길러서인지 그래도 어릴 때는 제법 영민하고 똘똘하다는 소리를 들은 아들놈은 지금은 세상 제일 가는 논팽이가 되었습니다. 논팽이라는 표현이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 제 입장에서는 논팽이라는 말도 아주 순화를 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넘었는데 신부감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매일 집에서 술이나 퍼마시는 놈을 보고 정상적인 취급을 하기는 힘들겠죠. 귀한 장손이니만큼 해달라는 건 다 해주며 살았습니다. 제가 벌이가 있을 때는 힘 닿는 만큼 지원했죠.
아주 어릴 적을 제외하고는 평생 책 한 번 안 펴본 놈이 무슨 바람이 들어서인지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며 학원비를 대달라고 할 때에도 아무 말 없이 줬습니다. 그때 그놈 나이가 30 후반에 가까웠는데도요. 돈 날릴 거 알고 준 거라 스리슬쩍 준 돈으로 흥청망청 퍼마시고 다니는 것도 제재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 깨달으리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제 착각이었지만요. 그렇게 나이답지 않게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 다니던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아내를 부르더니 대뜸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자식놈이랑 연애하는 것도 모자라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만나본 적도 없는 예비 며느리가 너무 의심이 되더군요. 일단은 결혼 이야기가 나왔으니 날 잡아서 꼭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바로 올 수 있다고 하면서 어디로 전화를 걸더군요. 그러더니 1시간이면 온다길래 아내는 불이 나게 일어나서 조촐하게나마 상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자식놈 아내가 될 수도 있으니 최소한의 대접은 해야 한다면서요. 시간이 지나니 아들이랑 만나고 있다는 여자가 도착했다며 연락을 했는지 아들이 데리러 나가더군요. 그리고 조금 뒤 아들이 어떤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왔는데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른들한테 그것도 결혼을 전제로 인사를 오는 자리인데 옷차림이 아주 요상하더군요. 게다가 행실도 불량해 보이는 것이 딱 봐도 올곧거나 바르다는 느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조금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 제대로 된 성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아들놈 면전에다 대고 나는 이 결혼 허락 못해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말은 좀 들어봐요 하며 아내가 저를 말리려 들었지만 제 생각은 변함없었습니다. 8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세월이 주는 풍파로 자연이 갈고 닦아진 육감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아들놈이 데리고 온 저 여자는 어쩌면 아들놈보다 더 변변찮을 거라고요. 그러나 아들은 그 여자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며 강경하게 나오더군요. 그 문제로 한동안 아들놈이랑 이야기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 결혼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영감? 결혼하게 되면 지금이랑은 다르게 살 것 같기도 하니 한 번 더 믿어줘봐요. 라며 저를 설득하려는 아내의 말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만큼 저나 아내가 더 지원을 해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곤 마지막으로 집 한 채에 식당까지 차려서 챙겨주었죠. 내심 쓸쓸했습니다. 딸은 변변찮게 챙겨준 것도 없거늘 혼자서 잘 커서 번듯하게 살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해온 장소는 이 나이를 먹고도 아직까지 부모 노릇을 해줘야 한다는 게 말이죠. 그래도 정말 마지막으로 믿어보자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결혼을 한 지 3년쯤 지났을까요? 평소 연락도 안 하고 명절에나 간신히 전화 한두 통 할까 말까 하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더군요. 당시 저는 참으로 바보 같게도 핸드폰에 뜬 아들 이름을 보면서 좋은 소식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손주라던가 말이죠. 아들이랑 며느리는 자녀 계획이 따로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손주는 포기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기대감을 품고서 전화를 받았는데 들려온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도망을 갔다는 거였죠. 무슨 정신으로 아들놈이 살던 곳에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가니 아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벽 한쪽에 기대어 앉아있더군요.
온 집안에 담배 찌든내며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가관이었습니다. 까끌까끌 자란 수염은 깎지도 않고 씻지도 않았는지 행색이 남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를 따라온 아내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아들이 해주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였던 여자가 집이며 식당이며 다 팔아먹었다더군요.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분명 명의는 아들 것으로 해줬는데 어찌 된 거냐 물어보니 여자가 사탕 발린 말을 하면서 명의를 자기 것으로 돌려달라고 한 모양이고 아들놈은 멍청하게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따랐나 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사단이 난 것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들 명의로 대출까지 잔뜩 받아놨는데 그것조차 갚지 않은 상황이라 아들은 졸지에 자기가 쓰지도 않은 돈으로 빚까지. 그 상태로 저랑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제서야 전화를 해서 사실을 아닌 거죠.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도 아들놈 잘못 키웠다는 생각은 누누이 하고 있었지만 이때는 정말 뼈저리게 후회가 되더군요. 솔직한 말로 저는 아무것도 책임져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아들놈 결혼한다는 이야기에 집이랑 식당을 해준 것도 그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고 아직 자신과 내가 여력이 있는 만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놈은 늙은 애미에게 먼저 세상을 뜰 거라고 겁을 주는 통에 마음 약한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사람 하나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못해 아들놈의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안 그래도 약한 몸에 무리가 와서 쓰러졌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하며 우리 집에서 네 엄마 좀 돌봐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은 자기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니 결국 오지도 않더군요. 저도 나이가 지긋한지라 아내를 자력으로 돌보기는 힘들었고 이미 결혼해서 잘 사는 딸아이에게 짐을 지어주기는 싫어 하는 수 없이 요양원에 아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종종 아내를 보러 요양원에 찾아갔죠. 지엄마가 요양원에 있는데도 아들놈은 얼굴 한번 비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4년쯤 지났을 무렵 초인종이 울리길래 누군가 하고 나가봤더니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아들놈이었습니다. 근데 옆에는 웬 이국적인 얼굴의 여자가 있더군요. 동남아 사람의 느낌이 물씬 나는 여자는 어설픈 한국말로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들은 대뜸 저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정말 마음이 동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이해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들어보니 베트남 여자를 주선해주는 업체에 돈을 주었더라고요. 매매혼이었죠. 아들놈은 40을 훌쩍 넘었는데 그 베트남 여자는 아직 20살을 간 넘긴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들놈이 일찍 결혼했다면 딸뻘이었을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고 난리를 치니 정말 눈앞이 새하얘지더군요. 심지어 거기에 덧붙여서 어차피 아버지 지금 혼자 사니까 저랑 얘랑 같이 여기서 살게요. 그래도 되죠? 라며 이미 짐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오니 어떻게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피로 이어져 있어 그런지 더 강하게 나가기는 힘들더라고요. 아마 아들놈이 그렇게 새 며느리랑 같이 사는 것까지만 원한다는 식으로 나왔다면 저도 어느 정도는 모르는 척 조용히 편의를 봐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반대를 하다가도 결국은 원하는 걸 들어줘서인지
아들은 뻔뻔하게도 자기가 새로 장사를 하고 싶으니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돈은 있었습니다. 제가 은퇴 전까지 하던 일로 꽤 돈을 벌었고 그거로 부족함 없이 살아온지라 지금까지 아들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쯤 되니 돈이 문제가 아니더군요. 이렇게 계속 저한테 의지를 하다가 아들은 절대 혼자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했을 때 집이며 식당 해준 거 다 말아먹고 빚까지 져온 거 다 해결했는데 어디까지 나한테 바랄 셈이냐? 돈 먹고 죽을 애도 없다. 라며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들놈도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그러면 이 집이라도 주던가요. 라며 저를 아주 내쫓을 기세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해준 거는 생각도 못하고 뭐라도 더 받아먹을 욕심에 애미애비도 못 알아볼 줄은 몰랐으니까요. 제가 가게를 해주던가 아니면 집을 나가던가 둘 중 하나라도 안 해주면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얼결에 제가 오래도록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마 저보고 미련하다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나온 뒤 딸에게 이야기를 하며 전화했더니 바로 자기 신랑이랑 함께 차를 몰고 저한테 오더군요. 그리고는 아빠, 일 다 마무리될 때까지 저랑 같이 있어요. 라며 자기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에도 딸이 잘 자랐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아들이랑 큰일이 일어난 직후에 딸을 보니 내가 아들 복은 없어도 다행히 딸 복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딸이 만난 사람이라 그런지 사위도 참 깍듯했습니다. 사위 입장에서는 갑자기 장인어른이랑 같은 집에 살게 되는 거니 불편할 만도 한데 그런 티 하나 안 내고 늘 저한테 먼저 와선 장인어른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라며 오히려 저를 챙겼습니다. 사위는 일을 나갔다 돌아오면 종종 딸이 먹고 싶은 걸 물어보고 그걸 사서 들어온 듯 했는데 제가 오고 나니 자연스레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도 함께 사서 왔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랑 사위랑 함께 살다 보니 더더욱 아들놈에 대한 기대는 없어졌습니다. 이전에 모아둔 돈으로 서울에 6억 정도 주고 산 아파트가 있었는데 원래는 나중에 딸이랑 아들한테 공평하게 돈으로 분배를 해주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아들놈한테는 할 거 다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바로 딸아이 명의로 돌려줬습니다. 딸아이는 연신 만류했지만 거의 억지로 쥐어줬어요. 사실 이렇게 결심을 하기까진 정말 많은 일을 거쳐왔고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한 길뿐이더군요. 아들놈에게는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제복을 제가 걷어찬다는데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언제까지고 무조건적으로 밥 먹으라 숟가락을 쥐어줄 수는 없죠. 살아오며 아들을 더 챙겨왔으니 딸아이가 장성하고 나서 미안함으로 가끔 잠 못 이룰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먹기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 딸아이랑 사위가 집을 받고 전보다 좀 여유롭게 살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성실하게 자기 할 일 제대로 하고 사는 애들이라 그런지 이전이랑 달라진 것도 없더라고요. 그건 저를 대하는 행동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더 후회는 없었죠. 평생을 살며 읽어놓은 재산 중 가장 큰 것을 딸아이에게 넘기고 나니 마음의 짐도 덜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와 사위의 챙김을 받으며 1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모아둔 돈으로 작은 집이라도 새로이 얻어 나가려고 했지만 무척이나 만류하더군요. 아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랑 같이 쭉 살아요. 맞습니다, 장인어른. 전화 안 해도 장인어른이 곁에 계셔야 마음이 편하고요.
진심 가득한 말에 명치불구하고 딸의 집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아들놈이 딸의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놈이 기어코 지 동생한테까지 추한 꼴을 보인다 싶어 화를 내려는 딸을 뒤로 물리고 니놈이 여기를 어디라고 찾아와 라고 하며 제가 대신 역정을 냈습니다. 취해서 횡설수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자니 그 베트남 여자애도 도망을 간 모양이더라고요. 살던 집에 있던 값비싼 것을 다 가지고서요. 그 와중에도 다행히 첫며느리처럼 집을 팔아 훔쳐가진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도록 아내와 함께 살아왔던 곳이기에 잠깐 사는 곳을 내줄 수는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아들놈은 도망간 며느리를 잡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베트남으로 도망간 것 같다면서 당장 베트남 가는 비행기를 끊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집이며 식당에 준 값에 비해 베트남 비행기는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주머니에서 네 녀석 줄 돈 나올 일은 없을 테니 썩 나가라. 단호하게 나오니 아들은 온 집안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그까짓 거 하나도 아들한테 못 해줘요? 라며 적반하장으로 굴고 있는 중에 사위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사위는 정중히 나가라고 했지만 아들놈은 막무가내더군요. 이러다가는 딸아이랑 사위한테도 민폐를 끼치게 되는 일이니만큼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서류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딸아이 이름으로 된 건물 문서였지요. 딸한테 넘겨주고 나서 보관만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아들놈한테 제대로 보여줄 차례였어요.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걸요. 내 재산 다 네 동생 준 참이다. 가지고 있는 돈이고 뭐고 전부 네 동생한테 줬으니까 너도 이제 네 길 살아라. 이제 너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할 거다. 지금까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무르게 넘어갔습니다. 화를 내고 혼을 내면서도 결국에는 아들놈 부탁에 못 이겨서 해달라는 걸 다 해줬죠. 근데 이제 정말 가혹할 정도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품 안에서 업어 키운다면 나중에 나나 아내나 죽고 혼자 남았을 때 아들놈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정신을 차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요양원에 있는 지금이 적기였죠. 아내는 저보다 더 마음이 무르기 때문에 아들놈이 계속 매달리고 부탁한다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들어줬을 테니까요. 아들놈은 제가 내민 서류를 보곤 더 길게 날뛰었습니다. 그의 딸아이가 나서서 계속 이러면 오빠라고 해도 상관없이 그냥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다시는 저희 집에 오지 마. 하며 아들놈을 쫓아냈고 사위 역시 거들었습니다. 한동안 아들놈은 매일같이 딸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네가 아버지 꼬드겼지? 네가 뭔데 아버지 재산을 탐내. 내가 장남이라고 내가. 그리고 박서방, 자네가 순진한 동생하고 아버지 꼬셨지? 너 이리 와봐.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고 말하는 통에 진짜로 경찰에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올 때마다 온갖 면박을 주면서 쫓아냈으며 혹여나 아들놈이 정신 못 차리고 요양원까지 가 아내에게 행패를 부릴까봐 딸애와 사위가 직접 요양원까지 가서 몸 아픈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내는 역시나 아들놈을 안쓰러워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니 무어라 나서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럴 때 제대로 연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놈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올수록 더 강경한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틈만 나면 집 앞을 찾아오고 가끔은 술을 마신 채로 와선 고성방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웃볼 면목이 없지만 딸아이랑 사위가
이미 이곳에 자리 잡아서 잘 살고 있는 만큼 저희가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오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만큼 조금 부끄럽고 고생스럽겠지만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일까지 버려놓고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놈이 해달라는 걸 들어줄 생각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연을 끊는다곤 했지만 아들이 정말 개과천선을 해서 새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그걸 저와 아내, 딸아이가 보기에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변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는 다시 이전처럼 부모 자식 관계로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러한 저희 집에도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울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언제고 평안한 나날만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저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누군가에게라도 다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보고 싶었다만 아는 사람들한테 말하기에는 너무 길기도 하고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인지라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남편이랑 결혼했습니다. 당시 전 24살, 남편은 28살이었죠.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저희는 솔직히 결혼을 다짐할 정도로 아주 사랑이 불타는 커플은 아니었지만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고 당시 남편도 마찬가지였던지라 생각보다 쉽게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랑 단둘이 살았는데 남편의 아버님은 저와 남편의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남편과의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남편이 이혼 가정의 자녀였기 때문이죠. 저는 외동딸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기에 부모님은 내심 제가 저와 비슷한 환경의 남자를 만나기를 바라셨습니다. 너보다 더 잘난 사람은 고사하고 적어도 너보다 못한 남자를 만나지는 말아라. 부모님이 말하는 못한 남자의 기준에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됐죠.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그러셨습니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한쪽이 먼저 돌아가셔서 편모, 편부 가정인 것은 괜찮지만 이혼을 통해 헤어진 경우라면 반드시 여러모로 재고해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요즘 시대에 그런 사고는 편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확률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혼 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대로 못 자란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부모님이 온전한 가정보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제대로 못 자랐을 확률이 높다고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지금 남편과의 결혼을 밀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가정 환경 외에 다른 것이 눈에 띄게 좋았던 건 아니지만 어차피 결혼에 대해 큰 환상이 없던 저는 서로 마음이 맞고 그래도 그럭저럭 정으로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남편과 굳이 헤어지고 싶지 않았고 이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의 남편은 약속된 날짜뿐 아니라 평소 저와 데이트를 하느라 만날 때도 저희 부모님 드릴 선물을 제 손에 쥐어주고는 전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공을 들이니 부모님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했죠. 애초에 저희 부모님이 가장 큰 난관이었기에 부모님 허락을 받고 나서야 저는 남편의 아버지,
즉 지금의 시아버지를 처음으로 뵈러 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을 조금 어려워하는지라 과연 제가 며느리로서 잘 보일 수 있을지 걱정했던 저는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시아버지를 처음 뵈었을 때 너무 놀라 긴장했던 것도 다 까먹었습니다. 당시 시아버지 나이가 환갑이 조금 넘은 상황이었는데 아주 잘 봐드리면 40대 후반, 조금 많게 봐도 50대 중반 정도로 보일 정도로 젊어 보이셨거든요. 순간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큰형으로 생각이 되었을 만하니 어느 정도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남편한테 남편 집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는 거라곤 그냥 남편의 부모님이 어릴 적 이혼해서 지금은 아버지랑 살고 있다는 정도뿐이었죠. 하지만 이날 저는 남편이 어릴 적 어떤 생활을 했는지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남편이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라고 했죠. 그래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크게 안 힘들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친할머니 덕택이라고 해요. 남편의 친할머니는 남편이 고등학생 때까지 함께 살면서 남편을 돌보아 주었다고 해요. 언제나 상냥하시고 손주를 위해 뭐든 해주셨다던 친할머니는 엄마의 빈자리를 성심껏 채워주셨다고 하니 남편은 자신의 친할머니에게 심적으로 많은 의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친할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의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처음에 자신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설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아버지와 가끔 얼굴 정도만 보고 친할머니와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시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 분이라서 그랬다고 했죠. 제 앞에서 남편이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면서 남편을 힐난하는 걸 보니까 잘 모르는 제 눈에도 시아버지는 고지식한 이미지로 보였어요. 다행히 돌아가셨다는 남편의 친할머니는 가부장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는지 남편은 필요하다면 남자도 당연히 집안일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사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남편이 이혼 가정이든 뭐든 상관없이 결혼을 한다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양가 부모님의 허락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아버지보다 훨씬 젊으신 편에 속하고 아직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아버지는 혼자서 젊었을 때 벌어놓으신 돈으로 생활 중이셨기에 이것저것 챙겨드릴 게 많아서 신혼집은 시아버지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로 잡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조금 다급하게 돌아갔어요. 다급한 이유는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각자의 삶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나 남편은 가능하다면 아이 없이 저희끼리만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딩크족, 혹은 아이를 가지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뒤에야 천천히 아이에 대해 생각해 보려 했는데 아이에 대한 시아버지의 성화가 너무 심했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빨리 애를 가져야지. 더 나이 들면 애도 못 빼는 거 모르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면서 애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가끔 챙겨드리려고 시댁에 방문하면 인사보다도 그래서 애기 소식은 하면서 애부터 묻는지라 저랑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아이 계획을 예정보다 크게 당길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남편한테 당신 아버지 때문에 빨리 애를 낳는 만큼 애 낳으면 당신이 나보다 더 열심히 돌봐야 해요. 라고 말했고 이에 남편이 꼭 그러겠다고 해서 저도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어찌저찌 애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한 3개월 안에 저는 지금의 아들을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애가 4살이 될 때까지는 별일 없이 지냈어요. 그렇게 애를 낳으라고 성화했던 시아버님도 제가 떡하니 아들을 낳으니
아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라면서 매일 어화둥둥 하느라 바쁘셨거든요. 그 와중에도 역시나 가부장적인 분이라 그런지 딸이 아니라는 것에 엄청 안심하셨습니다. 대를 이으려면 역시 남자가 있어야지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생일 때 시아버님이 새로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했죠. 갑자기 가족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남편과 저는 얼떨떨해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시아버님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온 여자는 솔직히 말해서 술집 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잔뜩 파인 상의에 하반신에 딱 달라붙는 치마, 그리고 과도할 정도로 짙은 화장에 껄렁껄렁해 보이는 눈빛까지. 하지만 거기까지였으면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놀랐던 것은 시아버님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남편한테 너희 새엄마 될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였죠. 시아버님과의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해 보이는 여자와 결혼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이를 들어보니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시아버님 나이가 60살이 넘었는데 20대 중반 되는 여자랑 새살림을 차린다는 게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여자도 시아버님과 결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도 없는 것 같았고 오히려 벌써 기라도 휘어잡듯 저랑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시아버님의 재혼은 금방이었습니다. 굳이 시끌시끌하게 결혼식도 할 일도 없으니 그냥 혼인신고만 하자고 했기에 절차도 금방이었죠. 저와 남편이 시아버님과 같이 사는 것은 물론 아니었지만 집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시아버님을 보러 갈 일이 많았고 그때마다 그 여자가 보이기에 솔직히 저는 엄청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맨 처음 봤을 때 술집 여자 같던 이미지는 시아버님과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싸구려 같은 옷을 입고서 행실도 무척이나 단정하지 못했어요. 시아버님이 오직 저 여자의 나이만 보고서 결혼을 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새 시어머니, 그 여자는 저한테 그리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과 내가 동갑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그랬어요. 아무래도 나이는 같지만 위치를 봤을 때 저는 겨우 며느리이고 본인은 시어머니니까 일부러 더 탐탁지 않게 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동갑내기 시어머니가 새로운 가족이 된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만큼 저와 남편은 이전보다는 시아버지를 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도 굳이 저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은 먼저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며느리랑 같이 빨리 오너라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여자가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안 가고 싶었지만 시아버지가 직접 전화까지 한 만큼 멋대로 안 간다면 분명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해 남편과 급하게 준비를 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희까지 부르나 싶어서 보니 세상에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다더군요. 저희 애가 당시 5살이었는데 저희 애기보다도 어린 도련님이 탄생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다물고 있다가 간신히 축하드려요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도 놀란 듯 가만히 굳어있다 저를 따라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하고 물었죠. 저는 내심 시아버지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니나 각자 다른 의미로 나이가 나이이다 보니 과연 그 사이에서 태어날 어린애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달 정도가 흐르고 시아버님의 아이는 무사히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니에 대한 정은 없지만 아이는 무척이나 귀엽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자기보다 어린아이가 있다는 게 신기하고 좋은지 할아버지 댁을 가자고 종종 졸라대는 통에 저는 이전보다 자주 시댁에 들렀습니다. 울지도 않고 얌전한 게 어찌나 착한지 아이고 귀여워라 라고 하며 자주 놀아주고 제 아들한테도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줘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나가다 그걸 들은 시어머니가 어디 도련님을 그렇게 막 부르니? 하며 온갖 쟁체는 다 하더군요. 솔직히 그런 말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그래봤자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트집을 피하는 것 정도야 일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새 시어머니는 자신이 아이를 낳고 나서 저한테 지겨울 정도로 전화를 자주 걸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직접 전화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용건이 있다면 늘 시아버지가 전화를 걸었고 저희 쪽에서 전화를 걸 일이 있어도 역시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오로지 저랑 남편이 시댁에 방문할 때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들 유치원 보내고 집안일 하면서 뭐라도 좀 할라치면 뺀질나게 전화를 걸어선 빨리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처음 몇 번은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하던 일도 다 멈추고 급하게 준비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 애가 우는데 어떻게 해야 하니? 더러워서 기저귀를 못 갈겠다. 이것 좀 갈아주렴. 하면서 애 보는 기초 중에 기초 활동을 죄다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심지어는 설거지를 어떻게 해야 하냐, 청소는 얼마나 해야 하냐 등등 별걸 다 물어봤습니다. 그나마 애 키우는 것에 대한 거는 처음이니 이미 6년간 애를 키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었다고 저도 기본적인 집안일조차 저한테 물어본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댁에서 살기 전엔 본인 본가든 뭐든 있었을 텐데 살면서 한 번도 집안일을 안 해봤던 건지 솔직히 엄청 짜증났습니다. 시어머니라고 억지로 부르고 있기는 하더라도 시어머니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무 이야기도 없이 외박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외박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저녁 시간에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너희 시엄마가 외박했으니 네가 와서 애를 봐라 라는 부탁 아닌 통보성 말을 듣고서 알았으니까요. 그날은 유독 피곤해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시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두고 저는 애를 데리고서 시댁에 향했어요. 아직 어린 도련님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거실 소파에 눕혀져 있고 아버지는 제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야 왔냐면서 얼른 애를 돌보라고 하곤 다시 본인 방에 들어가시더군요. 하는 수 없이 도련님 기저귀를 갈고 딸랑이 같은 장난감으로 놀아주면서 울지 않도록 달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에 들어간 줄 알았던 시아버지가 고개를 내밀더니 애가 아직 밥을 못 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먹이겠다며 분유를 타려고 냉장고로 향했죠.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경악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애가 엄마 젖을 먹어야 건강하지. 네 젖이라도 얼른 먹이거라. 참고로 저는 제 애도 모유 먹여서 못 키웠습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건강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 모유를 먹이는데 힘이 많이 들었고 요즘은 분유를 먹인다고 해서 무조건 모유보다 영양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라서 별로 거리낄 것도 없었어요. 근데 대뜸 시아버지가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지하게 미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저희 아이도 모유 안 먹었어요, 아버님. 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듯 방에 들어가면서도 애미가 돼서는 모유도 못 먹이고 라고 다들리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대로 들어올 것 같지 않던 새 시어머니는 술이 떡이 된 채로 새벽에 집으로 들어와서 시아버지랑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간신히 어르고 달래서 잠든 도련님이 깰까봐 도련님의 귀를 막고 저희 애를 데리고 가장 구석진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뺨을 맞고 난리가 났죠. 한 대를 맞은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을 짓더니 바로 표독스럽게 시아버지를 노려보고는 다 늙은 영감이랑 결혼했더니 진짜 재수없게 라고 이야기하고는 짐을 대충 싸서 다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TV에서나 보던 막장 드라마 상황에 저는 할 말을 잃고 그냥 조용히 방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진심으로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는지 며칠이 넘도록 시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제가 쪽박을 차게 되었죠. 시아버님이 전적으로 도련님 육아를 저한테 맡기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도련님은 아버님 아이예요. 어머니가 나가신 이상 아버님이 책임지셔야지 제가 키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도 아버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애는 무조건 여자가 키워야 한다. 하면서요. 그 집안의 유일한 여자인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게 맞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도련님의 육아를 거의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시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의 남편은 저희 아이 육아에 더 신경을 썼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애한테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만큼 제가 모든 걸 놓을 수는 없었고 저도 마음의 준비도 못한 상황에서 애를 둘이나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생활을 반년쯤 하니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먼저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나 절대 이렇게 못 살아, 여보. 아버님이 나한테 계속 도련님 키우라고 시키면 나 당신이랑 이혼해서라도 그 짓거리 안 할 거야. 라고요. 남편은 무조건 내 말에 동의한다고 자기도 같이 가줄 테니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바로 시댁에 갔습니다. 저 도련님 도저히 못 키워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냐? 시아버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제가 절대 못 키운다고 하니 그때부터는 온갖 불쌍한 척을 하면서 동정심에 호소를 하더군요. 시아버님이 불쌍하지는 않았지만 졸지에 엄마 없이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는 아빠 밑에서 자랄 도련님은 불쌍했던지라 딱 주에 2번만 도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물론 당분간만이라는 말도 덧붙여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짐 싸서 평생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어머니, 아무리 아버님한테 화가 나셨어도 그렇지 도련님을 두고 그렇게 나가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나가고 제가 대신 도련님을 돌보느라 고생한 것도 있고 해서 솔직히 말이 곱게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무슨 심경의 변화를 겪었는지 제 말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도련님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굴을 보여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제가 도련님을 돌보기로 약속한 날에 도련님을 안고 장을 보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미리 시어머니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습니다. 저와 도련님을 보자마자 시어머님은 도련님을 자기가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솔직히 도련님한테 별로 정이 없어 보이던 시어머니였기에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엄청 간절해 보였고 돈까지 준다고 하니 저는 내심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도련님을 키워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만난 지 2주 정도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전화를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고민 중이고요. 시아버지는 당연하고 남편한테도 이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만약 도련님을 몰래 건네준다면 집안은 난리가 날 테고 그게 두렵기는 합니다.